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입니다. 저자는 원정미, 출판사는 서사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정미, 자고로 여자의 덕목은 남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라 믿었던 지독히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들이 아니라서 또 재능이 없어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소심한 어린아이는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성인이 되었다. 나이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엄마 노릇, 아내의 노릇을 할 줄 알았건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 미국에서 미술치료와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겁도 없이 애셋을 낳고 기르며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마주하게 되었고, 인간 내면을 탐구하며 나 자신도 몰랐던 내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30이 넘어서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과거를 치유하며 회복하고 있다. 나는 살면서 거창한 꿈을 꿔본 적이 없다. 내 꿈은 언제나 행복한 가정이었다. 가난해도 괜찮고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금방 차린 식탁에 오손도손 둘러앉아 하루의 안부를 물으며 낄낄거리고 웃는 그런 편안한 가정이면 좋겠다. 아이들이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껴주며 온정을 나누는 가정을 꾸리는 것. 내가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내 꿈이었다. 흔히들 꿈은 원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인가 싶을 때가 있다. 나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꿈이었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살진 않는다. 사람마다 각자 소망하고 바라는 꿈은 다를 것이다. 다만 어린 시절엔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꿈꾸던 대로 사는 것은 상처받고 우울했던 나의 내면의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힘들고 괴로워도 돌아보고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선택과 책임으로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꿈에 더 가까이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차별적이고 냉랭했던 우리 집 분위기는 나를 가치 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졌고 그것이 마음의 깊은 병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후에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는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야 함을 배우게 되었다. 가족이라도 타인을 대하듯 적절한 거리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상처받은 가족과 떨어져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는 회복하게 되었다. 과거의 결핍과 상처가 인간 내면 탐구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에서 심리치료사가 되었다.
개인의 가정과 삶에서 얽히고 꼬인 심리적인 갈등, 애착 문제, 정서적인 결핍의 대물림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에 여전히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 느슨했던 아동 학대법이 더 강화됐고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가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 또한 학대이다. 정인이에게는 의붓언니가 있었다. 의붓언니는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신체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정인이만큼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본인도 폭력을 당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 또한 학대이다.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관으로 인한 학대가 그것이다.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대는 모두 몸에 물리적인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정인이처럼 타인에 의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서적인 학대는 오직 마음에만 상처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가 눈치채기 어렵고 남의 가정사라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의 전형적인 유형은 심한 언어폭력, 가정폭력의 목격, 불안정한 애착과 소통의 부재이다. 언어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기에 아주 가볍게 치부하지만 정서적인 학대는 다른 학대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다.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에서 존재적으로 인정을 받고 따뜻하게 수용되어 본 경험이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존재적인 인정을 경험해야 세상에 대한 호기심, 도전의식이 생긴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어린이들은 이런 수용과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매우 드물다. 대신 양육자에게 존재적인 거부나 비난, 인격 모독을 경험했기에 그들 마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형편없는 아이라는 각인이 새겨진다. 이런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은 학대적인 양육자와의 분리를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게 한다. 자신은 형편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이렇게 무섭고 냉정한데 타인은 오죽하겠는가.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할머니의 뿌리 깊은 편애와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부모 밑에서 나는 존재적 인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 존재를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신뢰는 더더욱 생기지 않았다. 내 마음의 신뢰 대신 싹튼 불신은 후에 성인이 되고 아내와 엄마라는 존재가 되어서도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비교와 차별은 당하는 모든 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편애를 받는 사람은 교만해지다가
곧 불안을 느낀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이 지속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방 불안해진다. 그래서 비교가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겐 강하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에겐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한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빵을 잘라주면 조금이라도 큰 것을 잡고 장난감도 더 화려하고 큰 것을 고른다. 그러나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향한 비교도, 타인을 향한 비교도 모두 멈추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지만 그림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서 잡지나 만화책에 나온 사진과 그림을 따라 그려보면서 마음이 더 커졌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고 미술학원에 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다. 혼자서 고민하기를 몇 달,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마음고생을 한 나는 내 평생 손꼽을 수 있을 가장 큰 용기를 내었다. 그 당시 1,000원 한 장도 쓸데없는 곳에 쓸 수 없었던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기력했다. 유행하던 비싼 청바지나 메이커 운동화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만화방이나 오락실에서 용돈을 모두 탕진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마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아이처럼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림을 배우고 싶으니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말했다. 니까짓 게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잘 그려. 아버지는 새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 뒤로 예술은 머리에 똥이 든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물론 나도 아버지가 단번에 허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럼 지금까지 네가 그린 그림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 이 정도의 관심은 보일 줄 알았다. 내가 그때까지 그린 그림들로 부모님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 그래, 아버지는 내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구나. 그럼 나도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 같은 것은 다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버지와 그 어떤 깊은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다. 자식의 꿈보다 돈이 더 중요한 아버지에게 그렇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이유는 미술학원에 보내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내 이야기를 들은 다음 아버지의 의견을 이야기했더라면 설사 미술학원에 가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뼈아픈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장 화나고 슬펐던 것은 아버지는 내게 완벽하게 무관심했다는 것이었다. 나를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마음속의 비수로 박혔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을 향한 조건 없는 관심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그 관심을 받기 위해 문제 행동을 보이고 때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뜯어 고치려 강압적인 훈계를 하거나 물질적인 보상으로 마음을 달래줄 뿐이다. 이런 접근은 아이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내가 엄마가 되어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은 아주 어릴 적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 낯선 곳을 두려워하는 아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기는 아이, 동물이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도 내 아이의 성향이 너무나 잘 보였고 그 성향은 성장하면서 모양새는 달라지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내 부모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전혀 몰랐다. 부모의 무관심은 나를 아프게 했고 내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순하고 착한 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졌다. 내가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지내면 언젠가 내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 기대가 박살이 나자 나는 더 이상 착한 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가정 안에서 소통을 거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사춘기를 두려워한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의 반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 단계상 사춘기의 반항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이들이 사춘기쯤이 되면 사고가 성장해서 부모와 가정의 불합리와 부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늘이고 법이고 진리지만 점점 아이가 자라고 책을 읽고 학교에서 다른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 부모가 보여준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고 싶어 한다. 이때는 부모가 원하는 세상과 아이가 원하는 세상이 다를 때가 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 사춘기이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모든 아이가 심각한 반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가정 안에서 건강한 소통을 하고 부모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시키며 아이들의 건강한 독립을 지지하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이유 없이 삐뚤어지지 않는다. 심리치료사들이 가정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만날 때 흔히 아이들이 이제 페이백 타임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즉, 되갚아주는 시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모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라는 뜻이다. 우스갯소리로 북한보다 무섭다는 중2병 사춘기 반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무리하게 공부시키며 경쟁, 비교로 몰고 가거나 이유 없는 무관심과 차별, 억압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그 나이가 되면 그것이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또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결핍과 소통 부재의 결과가 폭발하는 시기가 사춘기이다. 아이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몸도 성장하지만 사건과 현상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통찰력도 함께 자란다.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 또한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내가 집에서 당했던 남녀 차별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고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모가 우리 집처럼 자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모든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냉랭하거나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는 지지 집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새 주인공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은 등장하지 않는다. 여자 주인공 국연수는 고아이다. 남자 주인공 최웅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진 입양아이다. 또 다른 남자 주인공 김지웅의 어머니는 미혼모이다. 이 세 사람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나름 잘 성장했다. 그 이유는 그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연수에게는 자신을 끔찍히 아끼는 할머니와 자신을 사랑해주는 채용이 있었고, 채용에게는 마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양부모와 형제 같은 친구 김지웅이 있었다. 그리고 김지웅에게도 친형제와 같은 채용과 아들처럼 자신을 챙겨주는 채용의 부모가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연결되고 서로를 받쳐주었다. 우울과 불안, 그리고 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 요한 하리는 물어봐줘서 고마워라는 책에서 이런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을 유전이나 내 과학이 아닌 타인과 세상과의 단절로 본다. 그는 현대사회는 마치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마음과 마음은 공유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미 없는 정보 전달과 과시형 소통은 사람들을 더 외롭고 공허하게 하며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다른 대체물, 즉 술, 게임, SNS, 성공, 쇼핑, 이러한 것들을 찾거나 정신적으로 한없이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SNS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미를 나누고 내 삶을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정작 아픔이나 상처는 나누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하고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짐을 알려고 하거나 품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심리적인 단절이 심각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 이론의 근간이 되는 심리학 실험인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처럼 불행한 삶을 되풀이할 것이라 예상하고 시작된 연구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에미 워너는 그들 중 30%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했으며 그들을 추적한 결과 그들 곁에는 부모 외에도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되었다. 아무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도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인생은 그 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여정일지도 모른다. 크고 작은 역경이나 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견디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도 그 토대는 주변의 마음을 터놓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에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총체적인 우울과 불안도 그 한 사람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함께 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 서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가족이 서로를 비교하고 비난하면서 타인보다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안전지대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쉼을 얻고 차분해질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겐 자신의 방이나 침대, 바닷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부모나 친구와의 대화,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 산책, 독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지대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본인이 믿고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공간과 활동,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금방 대답할 수 있다면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술이나 게임, 담배, 달달한 음식 등이 생각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술이나 게임, 달달한 음식은 건강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죄책감과 수치심을 남기고 더 나아가 중독, 비만, 질병 등 일상생활의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후에 더 큰 스트레스를 낳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나만의 안전지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언제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다양할수록 스트레스,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갑자기 아플 때 상비약이 필요하듯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상비약이 다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안전지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거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나의 안전지대에서 쉼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하여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기초입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알렉스 코브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강렬히 반응한다. 그렇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면
그 부정적인 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대여섯 배의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한다. 남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속을 지배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 생각 없이 날린 욕설, 비하, 비난은 상대의 마음속에 화석처럼 남을 수가 있다. 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을 달리 생각해보자. 우리 안에 맴도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는 바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때로는 용기 있게 그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존재를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 검증해 보는 시간 말이다. 이때 다양한 경험, 교육, 책, 여행 등은 훌륭한 방법이 된다. 나는 심리학 공부를 하며 그 전까지 믿고 있었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좁은 프레임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어쩌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 안의 잠재력이 얼마만큼인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가능성을 부모님에게 성적으로 증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포했다. 그렇게 나는 우물박 세상으로 나왔다. 내면의 소리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축적되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듣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내면의 소리는 스스로 생각해낸 목소리라기보다는 자신이 자주 들었던 말의 메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부정적인 성향의 부모나 어른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면의 목소리 또한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일종의 암시, 최면 효과가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면 나 자신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부정적인 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대여섯 배의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부정적인 메아리를 긍정적인 메아리로 바꾸는 과정은 어려울 것이고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책이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스스로 격려하고 다독이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하고는 한다. 자존심이 세고 자아만 강한 사람들이 때로는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다른 것이다. 아니, 전혀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의 판단 기준과 그리고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이다. 자존심은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다. 따라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기준은
대부분 외부의 평가,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있다. 그러니 자신의 장점만을 부각해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보다는 본인의 내적인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모두 비교 불가능한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의 기준과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보다 내적인 성공과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에 내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여유는 타인을 대할 때도 나타난다. 이들은 타인의 실수나 실패에 너무나 너그럽다. 그러나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한다. 나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평판과 찬사가 먼저이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만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면에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아, 인정받고 싶은 자아만 있는 경우이다. 자랑하고 싶은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느라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정작 마음의 충만함이나 안정감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마음의 여유나 포용력이 부족하기도 하다. 자칫 보면 남들에게 당당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존심만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한 자존심은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존중감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포용력도 높다. 이런 내면의 성장과 성숙은 불필요한 자존심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부터이다. 요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고 부모가 부유하지 않은 20, 30대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력에만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관계에도 흙수저와 금수저가 있다.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 돌봄, 그리고 적당한 훈육과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정서적인 흙수저들이 그 결핍을 자연스럽게 대물림한다는 것이다. 나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내가 믿고 알아왔던 세상을 갈아엎어야 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로 인한 정서적인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새로운 지식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했다. 이것은 참으로 길고도 지루한 과정이었다. 배우지 못한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했고 나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행동들을 죽을 힘을 다해 참아야 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행동도 나에게는 큰 고통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쏟아내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그런 감정을 그리고 그런 절망과 불안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나의 내면의 아이를 마주하고 성장해야만 했다.
원래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 익숙한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 뇌는 반복과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뇌 회로를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뇌 속의 회로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느끼고 선택하는 것들이 본인과 가족에게 건강하고 옳은 것인지 먼저 분별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은 산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만큼이나 힘든 과정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입니다. 저자는 원정미, 출판사는 서사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정미. 자고로 여자의 덕목은 남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라 믿었던 지독히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들이 아니라서 또 재능이 없어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소심한 어린아이는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성인이 되었다. 나이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엄마 노릇, 아내의 노릇을 할 줄 알았건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 미국에서 미술치료와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겁도 없이 애 셋을 낳고 기르며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마주하게 되었고 인간 내면을 탐구하며 나 자신도 몰랐던 내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30이 넘어서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과거를 치유하며 회복하고 있다. 나는 살면서 거창한 꿈을 꿔본 적이 없다. 내 꿈은 언제나 행복한 가정이었다. 가난해도 괜찮고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금방 차린 식탁에 오손도손 둘러앉아 하루의 안부를 물으며 낄낄거리고 웃는 그런 편안한 가정이면 좋겠다. 아이들이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껴주며 온정을 나누는 가정을 꾸리는 것. 내가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내 꿈이었다. 흔히들 꿈은 원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인가 싶을 때가 있다. 나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꿈이었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살진 않는다. 사람마다 각자 소망하고 바라는 꿈은 다를 것이다. 다만 어린 시절엔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꿈꾸던 대로 사는 것은 상처받고 우울했던 나의 내면의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힘들고 괴로워도 돌아보고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선택과 책임으로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꿈에 더 가까이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차별적이고 냉랭했던 우리 집 분위기는 나를 가치 없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졌고 그것이 마음의 깊은 병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후에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 존재의 의미는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야 함을 배우게 되었다. 가족이라도 타인을 대하듯 적절한 거리와 예의를 갖추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상처받은 가족과 떨어져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는 회복하게 되었다. 과거의 결핍과 상처가 인간 내면 탐구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에서 심리치료사가 되었다. 개인의 가정과 삶에서 얽히고 꼬인 심리적인 갈등, 애착 문제, 정서적인 결핍의 대물림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에 여전히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 느슨했던 아동 학대법이 더 강화됐고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가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 또한 학대이다. 정인이에게는 의붓언니가 있었다. 의붓언니는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신체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정인이만큼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본인도 폭력을 당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 또한 학대이다.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관으로 인한 학대가 그것이다.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대는 모두 몸에 물리적인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정인이처럼 타인에 의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서적인 학대는 오직 마음에만 상처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가 눈치채기 어렵고 남의 가정사라며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의 전형적인 유형은 심한 언어폭력, 가정폭력의 목격, 불안정한 애착과 소통의 부재이다. 언어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기에 아주 가볍게 치부하지만 정서적인 학대는 다른 학대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다.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에서 존재적으로 인정을 받고 따뜻하게 수용되어 본 경험이다. 스스로 나는 괜찮은 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존재적인 인정을 경험해야 세상에 대한 호기심, 도전의식이 생긴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어린이들은 이런 수용과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매우 드물다. 대신 양육자에게 존재적인 거부나 비난, 인격 모독을 경험했기에 그들 마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형편없는 아이라는 각인이 새겨진다.
이런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은 학대적인 양육자와의 분리를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게 한다. 자신은 형편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도 이렇게 무섭고 냉정한데 타인은 오죽하겠는가. 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할머니의 뿌리 깊은 편애와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부모 밑에서 나는 존재적 인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 존재를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신뢰는 더더욱 생기지 않았다. 내 마음의 신뢰 대신 싹튼 불신은 후에 성인이 되고 아내와 엄마라는 존재가 되어서도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비교와 차별은 당하는 모든 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편애를 받는 사람은 교만해지다가 곧 불안을 느낀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이 지속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방 불안해진다. 그래서 비교가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겐 강하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에겐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한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도 빵을 잘라주면 조금이라도 큰 것을 잡고 장난감도 더 화려하고 큰 것을 고른다. 그러나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향한 비교도, 타인을 향한 비교도 모두 멈추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지만 그림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서 잡지나 만화책에 나온 사진과 그림을 따라 그려보면서 마음이 더 커졌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고 미술학원에 가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다. 혼자서 고민하기를 몇 달,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마음고생을 한 나는 내 평생 손꼽을 수 있을 가장 큰 용기를 내었다. 그 당시 1,000원 한 장도 쓸데없는 곳에 쓸 수 없었던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기력했다. 유행하던 비싼 청바지나 메이커 운동화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만화방이나 오락실에서 용돈을 모두 탕진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마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아이처럼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림을 배우고 싶으니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말했다. 니까짓게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잘 그려. 아버지는 새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그 뒤로 예술은 머리에 똥이 든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물론 나도 아버지가 단번에 허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럼 지금까지 네가 그린 그림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
이 정도의 관심은 보일 줄 알았다. 내가 그때까지 그린 그림들로 부모님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 그래, 아버지는 내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구나. 그럼 나도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 같은 것은 다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버지와 그 어떤 깊은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다. 자식의 꿈보다 돈이 더 중요한 아버지에게 그렇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이유는 미술학원에 보내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내 이야기를 들은 다음 아버지의 의견을 이야기했더라면 설사 미술학원에 가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뼈아픈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장 화나고 슬펐던 것은 아버지는 내게 완벽하게 무관심했다는 것이었다. 나를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내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마음속의 비수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을 향한 조건 없는 관심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그 관심을 받기 위해 문제 행동을 보이고 때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뜯어 고치려 강압적인 훈계를 하거나 물질적인 보상으로 마음을 달래줄 뿐이다. 이런 접근은 아이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긴다. 내가 엄마가 되어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은 아주 어릴 적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 낯선 곳을 두려워하는 아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기는 아이, 동물이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도 내 아이의 성향이 너무나 잘 보였고 그 성향은 성장하면서 모양새는 달라지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내 부모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전혀 몰랐다. 부모의 무관심은 나를 아프게 했고 내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순하고 착한 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졌다. 내가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지내면 언젠가 내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 기대가 박살이 나자 나는 더 이상 착한 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가정 안에서 소통을 거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사춘기를 두려워한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의 반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 단계상 사춘기의 반항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이들이 사춘기쯤이 되면 사고가 성장해서 부모와 가정의 불합리와 부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늘이고 법이고 진리지만 점점 아이가 자라고 책을 읽고 학교에서 다른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 부모가 보여준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고 싶어 한다. 이때는 부모가 원하는 세상과 아이가 원하는 세상이 다를 때가 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 사춘기이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모든 아이가 심각한 반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가정 안에서 건강한 소통을 하고 부모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시키며 아이들의 건강한 독립을 지지하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이유 없이 삐뚤어지지 않는다. 심리치료사들이 가정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만날 때 흔히 아이들이 이제 페이백 타임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즉, 되갚아주는 시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모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라는 뜻이다. 우스갯소리로 북한보다 무섭다는 중2병 사춘기 반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무리하게 공부시키며 경쟁, 비교로 몰고 가거나 이유 없는 무관심과 차별, 억압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그 나이가 되면 그것이 자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또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의 정서적인 결핍과 소통 부재의 결과가 폭발하는 시기가 사춘기이다. 아이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몸도 성장하지만 사건과 현상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통찰력도 함께 자란다.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 또한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내가 집에서 당했던 남녀 차별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고부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모가 우리 집처럼 자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모든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냉랭하거나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는 지지 집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새 주인공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은 등장하지 않는다. 여자 주인공 국연수는 고아이다. 남자 주인공 최웅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진 입양아이다. 또 다른 남자 주인공 김지웅의 어머니는 미혼모이다. 이 세 사람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나름 잘 성장했다. 그 이유는 그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연수에게는 자신을 끔찍히 아끼는 할머니와 자신을 사랑해주는 채용이 있었고, 채용에게는 마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양부모와 형제 같은 친구 김지웅이 있었다. 그리고 김지웅에게도 친형제와 같은 채용과 아들처럼 자신을 챙겨주는 채용의 부모가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연결되고 서로를 받쳐주었다. 우울과 불안, 그리고 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 요한 하리는 물어봐줘서 고마워라는 책에서 이런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을 유전이나 뇌과학이 아닌 타인과 세상과의 단절로 본다. 그는 현대사회는 마치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마음과 마음은 공유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미 없는 정보 전달과 과시형 소통은 사람들을 더 외롭고 공허하게 하며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다른 대체물, 즉 술, 게임, SNS, 성공, 쇼핑 이러한 것들을 찾거나 정신적으로 한없이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SNS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미를 나누고 내 삶을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정작 아픔이나 상처는 나누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 내 영역을 침범하고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짐을 알려고 하거나 품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심리적인 단절이 심각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 이론의 근간이 되는 심리학 실험인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처럼 불행한 삶을 되풀이할 것이라 예상하고 시작된 연구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에미 워너는 그들 중 30%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했으며 그들을 추적한 결과 그들 곁에는 부모 외에도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되었다. 아무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도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인생은 그 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여정일지도 모른다. 크고 작은 역경이나 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견디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도 그 토대는 주변의 마음을 터놓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에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총체적인 우울과 불안도 그 한 사람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함께 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 서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가족이 서로를 비교하고 비난하면서 타인보다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안전지대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쉼을 얻고 차분해질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겐 자신의 방이나 침대, 바닷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부모나 친구와의 대화,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 산책, 독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지대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본인이 믿고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공간과 활동,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금방 대답할 수 있다면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술이나 게임, 담배, 달달한 음식 등이 생각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술이나 게임, 달달한 음식은 건강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죄책감과 수치심을 남기고 더 나아가 중독, 비만, 질병 등 일상생활의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후에 더 큰 스트레스를
낳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나만의 안전지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언제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다양할수록 스트레스,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갑자기 아플 때 상비약이 필요하듯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상비약이 다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안전지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거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나의 안전지대에서 쉼을 얻고 에너지를 충전하여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기초입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알렉스 코브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강렬히 반응한다. 그렇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면 그 부정적인 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대여섯 배의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한다. 남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평생 마음속을 지배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 생각 없이 날린 욕설, 비하, 비난은 상대의 마음속에 화석처럼 남을 수가 있다. 말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을 달리 생각해보자. 우리 안에 맴도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는 바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때로는 용기 있게 그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존재를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 검증해 보는 시간 말이다. 이때 다양한 경험, 교육, 책, 여행 등은 훌륭한 방법이 된다. 나는 심리학 공부를 하며 그전까지 믿고 있었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좁은 프레임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어쩌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 안의 잠재력이 얼마만큼인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가능성을 부모님에게 성적으로 증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선포했다. 그렇게 나는 우물박 세상으로 나왔다. 내면의 소리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축적되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듣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내면의 소리는 스스로 생각해낸 목소리라기보다는 자신이 자주 들었던 말의 메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부정적인 성향의 부모나 어른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면의 목소리 또한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일종의 암시, 최면 효과가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면
나 자신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부정적인 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대여섯 배의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부정적인 메아리를 긍정적인 메아리로 바꾸는 과정은 어려울 것이고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책이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스스로 격려하고 다독이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하고는 한다. 자존심이 세고 자아만 강한 사람들이 때로는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다른 것이다. 아니, 전혀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의 판단 기준과 그리고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이다. 자존심은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다. 따라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기준은 대부분 외부의 평가,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있다. 그러니 자신의 장점만을 부각해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보다는 본인의 내적인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모두 비교 불가능한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의 기준과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보다 내적인 성공과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에 내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여유는 타인을 대할 때도 나타난다. 이들은 타인의 실수나 실패에 너무나 너그럽다. 그러나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한다. 나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평판과 찬사가 먼저이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만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면에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아, 인정받고 싶은 자아만 있는 경우이다. 자랑하고 싶은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느라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정작 마음의 충만함이나 안정감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마음의 여유나 포용력이 부족하기도 하다. 자칫 보면 남들에게 당당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존심만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한 자존심은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존중감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포용력도 높다. 이런 내면의 성장과 성숙은 불필요한 자존심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부터이다. 요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고 부모가 부유하지 않은 20, 30대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력에만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관계에도
흙수저와 금수저가 있다.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 돌봄, 그리고 적당한 훈육과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정서적인 흙수저들이 그 결핍을 자연스럽게 대물림한다는 것이다. 나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내가 믿고 알아왔던 세상을 갈아엎어야 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로 인한 정서적인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새로운 지식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했다. 이것은 참으로 길고도 지루한 과정이었다. 배우지 못한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했고, 나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행동들을 죽을 힘을 다해 참아야 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행동도 나에게는 큰 고통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쏟아내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그런 감정을, 그리고 그런 절망과 불안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나의 내면의 아이를 마주하고 성장해야만 했다. 원래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고 익숙한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 뇌는 반복과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뇌 회로를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뇌 속의 회로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느끼고 선택하는 것들이 본인과 가족에게 건강하고 옳은 것인지 먼저 분별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은 산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만큼이나 힘든 과정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